안녕하세요. 참 부동산이 비각이라고 할 만큼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은 갈 곳을 모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죠. 2022년 올해만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실제로 내년까지 더 안 좋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좀 암울한 시기입니다. 투자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IMF를 겪어봤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IMF 당시에는 투자 방식이 경매가 대세였어요. 경매로 나오는 것들을 사서 주로 많은 거를 이뤘죠. 리먼 사태 때는 경매를 나올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경매가 안 나왔어요. 이유는 IMF 때 경매로 집을 날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집만큼은 지키자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집을 지켰어요. 그래서 리먼 사태 끝나고 나서 2012년, 13년 지나서 이제 상승기를 맞았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었죠. 그때 투자처는 주로 재개발, 재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분양권까지, 갭 투자까지 다양한 거가 다 이루어졌죠. 자, 지금 2022년 말, 2023년에는 뭐가 이제 대세가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물론 분양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만 지금 분양권 하기엔 상당히 어렵죠. 규제도 많고 또한 대출 금리도 높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번 2022년에 2023년에 규제를 벗어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이나 이런 분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아니면 소액이나 이런 분으로 투자해 놓으시면서 증여나 이런 걸로 해놓음으로 인해서 짧은 사업 기간이고 사업이 진행돼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고 단점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023년 앞으로 몇 년간은 가로주택 사업이 대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거를 기본적인 거로 좀 알고 들어가 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냐? 노후 분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가로구역이라는 건 이제 건축법상의 가로구역을 얘기합니다. 대략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집 구조들이 강남이나 신천이나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여기 서대문구나 아니면 은평구에 가면 많이 나와요. 도로가 있고요. 여기가 중류가 있습니다. 이게 6m 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여기에 빌라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빌라들이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안에 이 면적을 소규모 개발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이것도 하나의 정비 사업이고 주택 사업인데 우리가 2008년 리먼 사태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수익을 제일 많이 올린 게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왜 적으냐면 재개발을 적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빈대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뉴타운법을 발의를 해서 뉴타운으로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뉴타운이라는 거가 형성이 된 거죠. 그 뉴타운이라는 걸 형성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장위동 같이 한 데가 있고 빠지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참 난개발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중간에 빠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 빠지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하고 빨리 건축을 할 거냐라는 거에서 나온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라는 걸. 1만 제곱미터 미만, 평으로 얘기하면 3,300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업 진행 절차가 간소하고 기간이 짧은 장점. 재개발과 재건축은 뭐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12년에서 15년, 길게는 뭐 15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다가 사업이 언제 뭐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사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근데 가로주택 사업은 최대한 빨리 공사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니까 상당히 빨리 진행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건은 그거죠.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율이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이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가 75%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프로세스가 높죠. 높은 만큼 뭐냐면 크게 규제를 안 하고 완화를 시켜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돼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두 가지 다 충족 조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때 크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어느 걸 근간으로 두냐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특례법. 자, 이건 일반법이고요. 이건 특례법입니다. 특례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빈집 및 소규모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특혜를 준다는 얘기죠. 그런 기본적인 거를 갖고 시작한다. 특히 재개발은 우리가 뭐냐면 정부나 시가 지원을 하는 거죠. 연락하고 뭐 하는 거. 재건축은 규제예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 둘 다가 혜택이 많기 때문에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되죠. 왜? 여기는 혜택을 줬으니까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정부가. 재건축은 워낙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게 좋지만 초과이익 환수도 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에 대한 규제도 하고, 그 두 가지 규제가 같이 묶이게 되는 거죠.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지원이지만 분양권에 대한 거는 규제입니다. 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뭐 공공재개발 재건축 마찬가지 규제에 들어가죠. 규제. 분양권에 대한 거는 다 규제입니다. 지금 얘기한 건 분양권을 받았을 때 5년 이내 재분양 당첨 안 된다던가 대출에 대한 규제나 여러 가지를 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줄여서 뭐 여러 가지 빈집법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빈집 같은 경우는 노후된 지방 도시들이고요. 지방 도시들에 가보면 읍면동 같은 경우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은 다 서울에 와버렸고 지키고 계시던 부모님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돌아가시게 되면 가서 수리도 안 하고 뭐하고 그냥 폐가가 되어버리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서울 중심이나 대도시에서는 소규모로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소규모로 개발한다라는 건 재개발과 재건축 뭐 여러 가지를 하고 나면 중간에 빈대들도 있고요. 묶어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그거를 소규모라도 개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법에 의해서 특혜를 주는 겁니다. 특례를 주는 겁니다. 사업 방식 분류에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사업 규모나 이런 걸 보면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도정법, 그러니까 크고 작고 하는 거죠. 자, 빈집법이라고 얘기한 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줄여서 얘기한 거고요. 도정법에 있는 건 면적이 넓어야 되고 커져야 되는 거죠. 커지다 보니까 주민 동의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나 사업성 기획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들이 많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되는 자체가 하나의 뭐 산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내야 되는 자기 부담도 많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 크고 작고에 따라서 도정법이냐 빈집법이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라는 거죠.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주거지역이나 이런 걸 주택형 정비사업이냐 도시형 정비사업이냐로 또 나눠지는 거죠. 추진 주체로는 공공이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지금 공공에서를 주관해서 많이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공공에서 주관한 데서 하는 것들이 지금 크게 기간을 못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그렇지만 임대 아파트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공공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죠. 진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공이 진행되는 것들 중에서 보면 제대로 진행돼 가고 있는 것들이 몇 군데 없는 그런 실정이죠. 그리고 사업 계획 기간도 단축을 하고 뭐 혜택을 주면서 빨리 진행하고자 공공이 개입을 했던 건데, 지금 도리어 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길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같이 불황기가 되고 분양이 자신이 없는 시기들은 지금 공공하던 거는 다 스톱돼 버렸어요. 내년 뭐 분양을 할 예정으로 지금 뭐 관리 처분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조합에서 싫어하죠. 내년에 분명히 불황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또 그 비용을 다 안아야 되고 고금리가 되니까 특히 사업성에서는 문제가 되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던 민간 조합이 주도하던 간에 PF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올라간 만큼 부담을 누가 지는 거예요? 조합이 지는 거죠. 조합이. 기간이 길어진다는 만큼 그만큼 금리 부담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금리 부담 된 만큼 사업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 기반 시설의 강화로 해서
양호하고 불량한 거에 따라서 양호한 거는 재건축이 양호한 거고 재개발은 불량한 겁니다. 불량하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를 한다?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국민의 안전이라는 게 있어요. 119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구급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방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이 가능해야 되고 천재지변, 그러니까 지진이나 이런 게 났을 때 국가가 국민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낙후된 데 가면 지진이 어느 정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집이 무너지고 그 집 무너짐으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다 담보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라, 삶의 질을 높여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중화되어 있으니까.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빈집법, 그 법은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기간이 짧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면적이 적은 만큼 단점이 많죠. 단점이 많은 만큼 반대급부로 뭔가가 주어져야 되죠. 자, 우리가 나홀로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한테 나홀로를 지어서 가격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아니면 시간이 늦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라는 거죠. 안 하죠.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특혜를 주는 거죠. 특혜를. 빨리 진행하게 관해서는 애지간하면 특혜를 줘서 밀어붙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예요. 특례. 규제를 하거나 뭘 하는 게 아니고 가져와서 동의율만 맞고 규정에 맞는 것만 가져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요건을 갖춘다는 건 크게, 자, 면적을 갖춰야 되고요. 면적. 그 다음에 노후도, 세대수.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의 6m 이상 조건에 건축법상 도로에 둘러싸인 면적. 소규모로 해라, 소규모로. 공공이 했을 때는 단 뭐예요? 2배도 할 수 있다. 공공이 들어가는 건 다 특혜를 주거나 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은 개인의 이득도 있지만 뭐도 있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그렇게 특혜를 주는 거고요. 단, 뭐든지 이제 건축법이나 법에서는 단이 중요합니다. 다만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해당 가로주택을 통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시나 구에서 이미 이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를 뻥 뚫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를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계획을 해버리면 이 도로가 중간에 끊어지는 게 되죠. 그래서 거기는 하지 말아라. 거기는 빼고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그 지역은 안 되고 나눠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조건이에요.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용지, 공공주차장, 예정도로 뭐 이런 거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 도로로 본다. 똑같이. 집이 이렇게 난잡하게 돼 있고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계획 도로, 이 공원이나 광장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뻥 뚫리게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공원이 설치가 되게 돼 있어요. 공용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하지 말아라. 나눠서 해라. 나눠서 빼고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제 부천에 있는 모 거를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하고 PM 일부에 제가 좀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소규모 어린이 공원이 연립주택 단지인데 거기에 소규모로 공원이 들어가요. 일부가 들어가요. 그 부분을 빼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가서 데모하고 뭐하고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을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용적률을 좀 더 받고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조합까지 구성이 됐어요. 그거 설득한다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조건들이 서로 맞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노후 불량, 우리가 얘기하면 노후도라고 얘기하죠. 노후도는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다 필요해요. 모든 정비 사업에서는 노후도가 필수입니다. 필수. 왜냐하면 노후되지 않은 거를 한다는 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비가 되는 거죠. 낭비가. 아무리 내 재산이라 할지라도 국가적인 재원 낭비가 되고, 그래서 노후도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노후도나 이런 건 어디 가보면 알 수 있냐면 LH가 가로주택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그 주소를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여기 노후도가 어떻다라는 거 금방 다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서 뭐를 찾아요? 그 PM, 가로주택 정비 사업업체들이 이걸 갖고 사업지를 찾는 거죠. 노후 불량 주택이나 이런 거는 일일이 개인적으로 따질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 있는 거를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구역 전체 건축물을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 낙후된 지역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틈캐를 주는 대신에 뭐를 해야? 낙후돼 있어야 된다에 방점을 찍은 거죠. 이거에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 주택의 호수로는 세대수가 10호,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에죠. 그 다음에 20세대인 경우에는 모두가 공동주택인 경우, 그 다음에 20채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경우죠. 그리고 우리가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가 합한 수 이상일 것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립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것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연립 같은 경우가 대부분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쪽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연립이 대부분 단지로 구성이 돼 있죠. 단지로. 이 연립 단지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요즘 연립 잘 안 짓죠. 연립 안 짓는데 옛날에는 많이 지었던 것들을 이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절차를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제일 어려운 게, 특히 재건축 같은 게 안전진단하고 구역 지정 받기가 제일 어렵고, 재개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역 지정 되기 전까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까지 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개발 저도 이제 뭐 많이 투자를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재개발에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나마 그것도 한 70% 정도가 안정적이죠. 조합도 우리가 얘기하면 해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조합까지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기까지 가기 전에 구역만 지정돼도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는 그렇게 구역 지정만 돼가지고 했을 때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투자를 재개발과 재건축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셨다면, 이제 앞으로 짧게 해서 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게,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 다음에 해지되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안 나오고 지금처럼 고금리가 되거나 분양 시장이 안 좋으면 사업을 중단시켜야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어려운 과정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없어요. 아예 그런 거 구역 지정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20채고 30채고 한 50채고 모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바로 들어가요. 자, 여기가 오면은 70-80%가 지금 안전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 들어오면 90% 이상이 안전하다고 봐요. 10%는 어떤 거냐면 순금이 99.9999로 이렇게 나가지 100이라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정도 되면 거의 그냥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도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관리 처분까지 바로 포함을 해버려요. 이 통합을 해서. 그래서 관리 처분 없이 여기까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착공하고 공사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래서 짧다라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짧고 소규모 인원으로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는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언제 될 줄 모르는 걸 그냥 기다리고 계시고 수익을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짧은 걸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바로 이주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기간이 짧고 노후된 연립이나 다세대나 아니면 단독 가구들이 합쳐져서 뭐를 바로 짓는다?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다. 근데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 거에서 혜택을 주는 게 그 이전에 층수 제한을 뒀어요. 지금은 층수 제한을 두지를 않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사례가 있어야 되죠. 사례가.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도 사례가 있었고, 이거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중견기업 이하에서 건설을 하는데, 방배동 한국 상록연립이라는 상록자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다 국가 뭐 이런 쪽이죠. 그런 개념이고, 서리풀 프라젠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기간이 17년 1월에 시작을 해서 20년 5월에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기간이 짧은 거죠. 금방 사람들이 모아진 거죠.
그냥 연립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등촌, 삼안 1, 2차 이것도 연립 단지들입니다. 동수가 상당히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등촌 파밀리의 더 클래식이라는 걸로 해서 3년 2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 빼고 나면 얼마 안 걸린 거죠. 조합 결정하고 바로 관리처분 사업계획서 넣어가지고 바로 착공 들어갔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재개발 들어가서 관리처분 들어가서 2주 계획을 세워서 2주 될 때까지가 보통 얼마 걸리냐면, 짧은 데는 1년을 주고요. 긴 데 뭐 소송 걸리고 뭐하고 하는 거는 2년 넘게 걸리고요. 장이 뉴타운의 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진행을 거의 못했어요. 이제 철거하고 진행을 하는데 몇백억을 물어줬죠. 왜냐하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번들을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그걸 진행을 한 거죠. 낙원, 청광연립, 서초 자이르네는 그 5년, 이건 조금 이제 2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사업 승인 받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과거에는 이게 더 이상 이제 7층에서 뭐 그 이상을 못 올리게 했으니까 사업 승인할 때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15층, 20층까지 막 올라갑니다. 특혜를 줘서 그런 거고, 벽산빌라 고덕에 있는 건데 아르테스 미소지음으로 해가지고 6년 걸렸어요. 여기도 조금 단지가 있었고, 16년만 해도 재개발로 갈 건가 재건축으로 갈 건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상당히 빨리 진행된 거예요. 주변엔 가서 보시면 아직도 미진행된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동구에 가면 아직도 뭐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재건축으로 가야 될지 재개발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여러 군데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도 추진하고 있고 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데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를 하여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시면 입주까지 약 4년 반 정도 소요됐다. 상당히 빠른 겁니다. 기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빨리 내가 새 집에 들어갈 수가 있고, 투자해서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점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단점도 있고 다 장점도 있습니다. 투자해서 그거 없는 거는 없습니다. 자, 서울 시내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들로 보면,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조합 설립 단계 이상만 뽑은 거죠. 조합 설립까지 갔다는 얘기는 아까 8, 90% 이상은 무조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 한번 쭉 봐보십시오. 종로구에는 한 곳, 용산구 하나, 성동구 2개, 광진구 3개, 쭉 보시면 중량구, 성북구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강북구 많고요. 양천구, 송파 뭐 이런 데 도시 기반이 좀 돼 있는 데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보시면, 자, 1종에 주거 하느냐, 2종에 되느냐, 3종에 하느냐, 준주거에 하느냐, 준공업에 하느냐. 사실은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거가 어디냐면 준공업입니다. 준공업. 빨리 진행이 되죠. 근데 그런 데는 이미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는 투자로서는 가치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남들도 다 좋아하니까 당연히 가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준주거나 3종 일반으로 투자하는 거가 유리하다라는 걸 얘기해요. 보시면 2종도 좋지만 1종에다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지양을 해야 돼요. 2종에서 3종. 그 3종을 보시면, 자, 여기가 다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 자금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짓더라도 일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비싼 데 들어갈 거면 차라리 아파트나 재개발을 들어가시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서초나 강남은 일단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왜냐면 내가 강남에 꼭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들어가시면 되죠. 그렇지 않고서 내가 뭐 수익적인 면을 내가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강남이나 이 서초 쪽은 들어가시는 거가 수익적인 면에서 맞지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서구와 양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3종 들어가면 상당히 괜찮은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일 가는 게 이제 강북구, 성북구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좋은 거는 이제 서대문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해서 집값도 싸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보거나, 그 다음에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나눠놨어요. 면적으로 보시면 대부분 1만 미만으로 해서 36개, 적은 것보다 이제 큰 것들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가 강동구 같은 경우가 2군데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6개, 그리고 중량구 같은 경우가 9군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가 2군데. 면적으로 넓은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유리하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게, 나홀로 아파트를 나 혼자 들어갈 거냐 아니면 200세대 뭐 이렇게 들어갈 거냐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먼저 사례에서 봤던 것들은 대부분 7층 정도의 100세대 뭐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5층, 20층으로 올라갔을 때 층수도 올라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로 봤을 때는 3종 이상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